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19회차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실천론의 2교시 첫 번째 영역인지 아시죠? 사회복지 실천론은 역대급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조사론도 제가 쉽게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실천론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 초창기의 문제와 좀 비슷하다. 되게 자격시험에서 초창기 문제는 짧고 쉽게 나오잖아요. 그런 형태의 문제 패턴들이 보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2개, 13문제, 12문제 찍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인데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입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을 시작했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각나시죠? 1947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사회사업학과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입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사회복지사 명칭 사용,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이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로 바뀌게 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행정기관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구정신보건법이잖아요. 이게 2016년에 법이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 개정되죠. 여기에 따라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2016년에 개정되었으니까 2016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되네요. A, B, C, D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연역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들이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자, 2번은 그린우드가 말한 전문직의 속성을 아시나요? 지문, 승강권, 지문, 승강권 이렇게 해서 암기법이 있잖아요. 자, 지는 여기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지식입니다. 문이 뭐죠? 문화. 그 다음에 승이 뭐죠? 여기 사회적 인가가 바로 승인입니다. 강은 뭐죠? 강령. 그 다음에 윤리강령. 권은 뭐죠? 전문적인 권위입니다. 5개 세팅됐네요. 첫 번째, 자기규제를 통해서, 이 자기규제는 사회복지사의 자기규제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바로 윤리강령의 기능이죠. 자, 전문가가 지켜야 될 전문적 행동 기준과 원칙을 기술해 놓은 거다. 이게 바로 에틱코드라고 하는 윤리강령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으로 자기 규제를 하면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는 거고, 전문적인 행동 기준, 그 다음에 원칙 이런 것들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인 배경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념적 배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해서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박스형으로 간단하게 나왔어요. 인도주의가 나왔어요. 인도주의는 COS와 연관성이 있다. 민주주의는 인보관운동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참여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개인적 책임을 강조해서 복지 수혜 자격을 복지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복지 수혜 자격의 제한을 강화해서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게 개인주의. 문화 다양성, 이게 이제 다양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다양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와 연관성이 있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이론서나 핵심 요약집을 봐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파워먼트 모델인데 실천 기술론에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천 단계를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때 이제 대화 단계에서 실천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죠. 첫 번째,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화 단계에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저기 3번에 있는 발전 단계에 들어있는 거고, 강점을 확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점을 발견하는 발견 단계가 됩니다. 기회 확대도 발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십 형성, 대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명확화한다. 도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 대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화 단계 제가 세 가지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기역과 미음과 비읍, 이 세 가지가 바로 대화 단계가 됩니다. 이건 암기 문장에도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답은 기역, 미음, 비읍.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재가복지센터 이용시설입니다. 상담소도 당연히 이용시설입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주간보호니까 이용시설이고요.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예, 이것은 생활시설이죠. 이건 생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관, 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답은 4번이죠. 어렵지 않죠? 자, 이용시설은 생활시설과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첫 번째 힌트가 바로 이거고요. 두 번째 힌트가 이겁니다. 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소속기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속기관의 예산 절감 요구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사는 바로 가치 갈등을 경험할 건데, 이게 뭡니까? 네, 기관에 대한 의무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에 대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의무상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의무상충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상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가치가 충돌됐을 때 가치 A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B라는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상충됐을 때는 가치 상충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윤리적 결정에 대한 결과가 모호할 때 결과의 모호성이고요. 힘과 권력의 불균형성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힘, 권력이 더 크죠, 당연히. 자, 클라이언트, 이 두 가지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서 불균형을 쓰면 되겠죠. 이러한 불균형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회복지사가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의존적이 되려고 할 때, 클라이언트가 의존성을 보이려고 할 때 바로 우리가 딜레마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다중성이다.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또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때 우리는 가치 갈등을 느낄 수 있는데,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에게의 다중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는 체킹해 주시고요. 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죠?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에 다음 내용에 제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동료가 나오거든요.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다른 기관의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거죠.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입니다.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이게 또 힌트입니다.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인데 이 동료의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윤리기준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클라이언트, 하나는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위원이 이 동료에 한번 혼동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번이라고 체크하면 안 되고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을 해야 된다. 윤리기준을 많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큰 틀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윤리강령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동료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동료의 클라이언트 부분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실천 기술론에도 나올 수 있는데 되게 실천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키워드가 자원입니다. 강점, 관점의 키워드 중에 자원이란 단어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강점이 키워드죠.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협동작업이 이루어질 때 협동작업은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죠. 협력을 했을 때 최선의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강점, 관점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는 제한적이다. 틀렸습니다.
성장과 변화는 가능하다, 개방적이다 라고 해야 돼요. 개방적이다 라고 해야 강점 관점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강점 관점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겠죠. 클라이언트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 외상이라고 하죠. 어떤 과거의 외상이라고 하는 고난은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클라이언트를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클라이언트를 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강점 관점의 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에 해당되는 건데, 다문화 복지에 해당되는 거죠.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문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베리의 내용, 베리가 이야기했던 4가지 차원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문화적으로 상이하죠. 여기에 대해서 수용과 존중해야 되나요? 네. 문화적 상대주의 아시죠?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 지향한다? 아닙니다. 주류 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적 실천을 지향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베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게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은 주류 문화에 섞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 통합주의적 실천 지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베리가 말한 것에 의한 통합은 뭐죠? 고유한 문화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2번 지문은 잘못된 거예요. 2번 지문은 인행사와 서로 이게 약간 뭐랄까요? 그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나오는 문화의 이 베리의 문화 적응 전략이라는데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성찰적 분석.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누구를 말하죠? 사회복지사를 말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정체성과 그 다음에 편견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 필요하겠죠.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다문화 배경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죠.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문화적 역량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사의 역량, 이런 것들이 실천론에서 좀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10번 문제 차분하게 하면 돼요.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에서 다음 사례를 적용할 때 구성체계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복지사 A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사 A는 중학생 B가 동급 학생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집단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중학생 B가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가 다니는 학교 사회복지사 C와 경찰서 학교폭력 담당자, 우리가 이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라 하잖아요. 자, D에게도 사건 내용을 알려서 C와 D는 가해성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C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고 D는 경찰관이라고 쓸게요. 자, 경찰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A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학교폭력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면서 C와 D를 만나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A가 누군데요?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2가 됩니다. 협회라고 쓰겠습니다. 자, 학교사회복지사협회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어요. 여기가 누구죠? 변화매개체계 담당자잖아요. 사례 담당자. 변화매개체계가 되고 여기가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겠죠. 중학생 B가 클라이언트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은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동체계가 되겠죠. 행동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문가협회라고 합니다. 컴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에는 전문가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사회복지사 변화매개체계 맞나요? 네, 맞습니다. 행동체계 아니고요. 학교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체계 아니고 전문가체계 아니고 표적체계 아닙니다. 답은 1번이죠.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는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드문 문제인데 인권에 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 합니다. 이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개인, 집단, 국가가 상호 간의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것도, 집단에 대한 것도, 국가에 대한 것도 자, 상호 간의 책임이 동반된다라고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상호 의존성이다. 상호 동반되는 거니까 상호 의존성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맡기는 거 아니고 집단에게만 맡기는 거 아니고 국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켜지고 확보돼야 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소수자 인권이라는 말도 있죠. 사회적 약자를 소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 해도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권리다. 자, 우리가 이제 인권적인 측면이 법에 뭐 많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인권적인 측면이 뭐 사회보장 수호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권적인 측면은 법에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인권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좀 봐놓으시면 좋아요. 인권에 대한 부분은 처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된 문제에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자, 인권 문제를 했고 왜 인권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뭐 어떤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뭐 인권이 먼저냐 알 권리가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통합적 접근에 대한 부분인데 통합적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입니다. 통합적 접근은 아시죠? 파이, 환경 속 인간을 강조하죠. 생태체계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거 맞습니다. 통합적 접근 나오면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 속 인간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화할 리가 없죠. 최대화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답을 찾기 쉬웠네요.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다.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니까 바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체계와 체계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체계와 체계를 둘러싼 환경. 그러면 우리가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를 알아본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일종의 환경 속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연관성이 있는 파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통합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점진적인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고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컴튼과 갤러웨이죠. 앞에서 했던 컴튼과 갤러웨이. 컴튼과 갤러웨이는 6체계 모델의 학자인데 이 모델이 바로 통합 모델이에요.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 통합 모델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실천 과정은 점진적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 답은 2번입니다. 답은 찾기 쉬웠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